자, 그래서 우리 이전 시간까지 블랙홀에 대해 한번 알아봤고 이제는 교과서 217페이지 변광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 변광성. 변광성 한자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일까? 빛이 밝기가 변하는. 그렇지. 이제 변화하다 뭐가 밝기. 빛광자 밝기가. 그래서 밝기가 변하는 별을 우리는 변광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밝기가 변하는 것을 16세기 말 티코 브라헤가 처음 초신성의 발견으로 인해서 알려줬대. 티코 브라헤 하면 또 뭐가 떠올라? 케플러 있었습니다. 케플러의 스승님이야. 또 절충서. 맞아, 절충설을 얘기했던 한자지. 맞아. 정인 그래서 이렇게 초신성 변광성을 처음 발견했다고 하고 또 현재까지 알려진 변광성의 개수는 약 3만 개 이상이 돼. 이렇게 천문학자들 강도가 수시간에서 수년에 걸쳐서 변화하는 이제 변광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맥동 변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이전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두 천체가 서로 이렇게 식현상을 일으키면서 그 두 천체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이런 강도 곡선을 그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 또 다뤘다, 그치? 시험에도 냈잖아. 그런 강도 곡선을 가지고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두 별의 밝기 변화에 따라서 두 별의 크기 차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주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식변광성, 식상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광을 우리는 식변광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성 그리고 초신성 앞서 배운 것처럼 격렬하게 폭발해가지고 밝기가 변하는 그런 폭발 변광성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해. 그래서 변광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을 해놨다. 자, 그리고 새로운 변광성이 발견되면 그 별이 위치하고 있는 별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름이 주어진대. 그래서 첫 번째로 발견된 변광성에는 R이라고 하는 숫자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R, STU, V에 쭉쭉 하다가 G까지 이렇게 이름 붙인대. 이후에 더 많은 변광성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는 RR, RS, RT, RU 이렇게 쭉쭉쭉 해서 DZ까지 이렇게 알파벳 두 개를 붙여서 그 변광성의 이름을 붙인대.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지금 HR도 상에 맥동 변광성의 위치가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HR도 상의 어떤 한 점이 아니지 영역을 표현해놨지. 그 이유는 많은 별들이 이제 같은 질량을 가지는 별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진화한다는 거야. 우리 사람과는 달라. 우리 사람이 질량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나? 아니지. 질량이 같다고 똑같은 키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별들은 이제 질량이 같으면 뭐 다른 어떤 동반성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물질이 유입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대체로 그 진화 과정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별들의 HR조상의 분포를 보면은 여기에 모여있는 별들이 있고 여기에 모여있는 별들이 있고 또 여기에 모여있는 별들이 있다는 거지. 여기에 모여있는 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영역에 있는 별들은 질량이 비슷해서 같은 방식으로 진화를 또 해왔을 텐데 그 별들이 하필 딱 요 진화 단계에서 그런 변광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영역을 표현해 놓은 거고 아까 이름을 붙였다고 했는데 얘 이름이 뭐래? 검은 고자리 RR 변광성이라고 하지. 그래서 요 영역에 있는 그 변광성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검은 고자리 방향에 있는 RR 번째에 관측된 이제 변광성이기 때문에 여기 영역에 있는 우리 변광성들을 검은 고자리 RR 변광성이라고 이제 하자 이렇게 영역을 붙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족 1 세페이드, 여기는 종족 2 세페이드 변광성이 있고 또 이외에도 많은 그런 이제 변광성의 어떤 유형들, 얘네들은 타입이라고 보면 돼. 변광성들의 타입. 별들이 3만 개나 있다고 했는데 이 영역이 점들이 3만 개. 물론 여기 다 나타낼 게 뭐 있겠지. 여기 영역은 총 지금 9개가 보이는데 사실 이 9개보다도 더 많아. 우리 책에도 9개 이상 이제 다양한 영역들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거든. 근데 정말 심플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 그 변광성 유형의 특징을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로만 심플하게 소개하고 있거든. 근데 또 그거를 더 쌤이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려고 했으나 그러면 또 너무 책에서는 너무 작게 다루는데 너무 부풀려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리고 뒤에 또 변광성 관련해가지고 신성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교과서 내용처럼 조금만 심플하게 다루려고 해. 너희가 여기서 쌤 이제 앞으로 변광성의 유형 뭐 한 7, 8개를 소개를 할 건데 여기서 내가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하는 것은 이런 HR도 상의 다양한 영역, 구역에서
이제 변광성들이 존재하고 유형이 존재하고 이 유형 또는 이 유형에 있는 그런 변광성들은 이제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제 진화 과정의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너희가 연결지어서 잘 이해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변광성의 분류는 이렇게 다양하다고. 맥동 변광성, 분출 변광성, 격변 이게 폭발과 같은 그런 건데, 그리고 자전 변광성, 아까 얘기했던 식상성 이런 다양한 변광성의 유형들이 있다고 해. 그 중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들, 우리 책에 소개되는 것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자.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이 뭘까? 217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한번 볼래? 그럼 스펙트럼의 방출선이 나타나는 어떤 변광성이래? 책에 보니까 미라형 장주기 변광성 맞아. 그래서 미라형 장주기 변광성 우리 HR2상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서는 여기 오른쪽에 하늘색으로 표현돼. 이게 바로 장주기 변광성이거든. 아무래도 다른 변광성에 비해서 주기가 길다는 의미겠지. 그리고 이 영역에서 이제 주요한 그 변광성의 이름이 미라라는 별이거든. 그래서 여기 미라 장주기 변광성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변광 주기는 그럼 얼마나 기냐? 통상 100에서 500일 정도, 500일이면 1년이 넘는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이제 변광을 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광도 변화의 폭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왜냐면 이게 표면 온도가 굉장히 낮은 K 또는 M형 별이니까 가시광선 영역에서 주로 이 등급이 뭐 4에서 6 정도 이렇게 오가는 이렇게 변광하는 그런 별들이라고 해요. 얘는 광도 계급은 어떠냐? 약간 좀 HR도 상에서 주기열보다 저 위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적색 거성 내지 초거성에 해당하는 광도 계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얘는 어떤 진화 단계에 있는 별이냐? 바로 헬륨 껍질과 수소 껍질을 동시에 연소시키는 점근 거성 단계에 있는 별이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질량이 작은 별들이 여기 이쪽에서 이제 준거성, 그 다음에 적색거성 가지, 그 다음에 수평 가지, 그 다음에 점근 거성 가지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여기 이 부분에 별들이 모여 있는 요 전체들이 바로 장주기 변광성인 거지. 아무래도 조금 질량이 작은 별들이다 보니까 그 팽창하고 수축하는 그런 주기가 좀 천천히 일어나겠지. 질량이 크다면 그런 열맥동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일어날 건데, 질량이 좀 작은 별들이 또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다 보면 여기에 또 있을 수 있는 거지. 물론 질량이 큰 별들도 더 위에 여기에 있을 수 있어. 질량이 더 큰 별들이 이렇게 진화를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초거성 계급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장주기 변광성 특징을 먼저 좀 살펴봤다. 그리고 이러한 장주기 변광성들은 조금 이렇게 비교적 짧은 시간 이내에 자신의 외부 가스층을 행성상성으로 또 날려보내고 대부분 이렇게 백색 외성이 될 별들이라고 해요. 물론 질량이 조금 더 크다면 다른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친다고 하네. 그리고 광도를 보면 태양보다 약 100배 정도 밝대. 100배 정도 밝으면 등급이 몇 정도 차이 나지? 5 정도 차이 나겠지. 그래서 우리 태양의 절대 등급이 약 4.8 정도인가 그렇단 말이야 이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0배 정도 밝으면 5등급, 그러니까 0등급 정도 되잖아. 그래서 여기 대체로 0등급 내외에 있는 그런 이제 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태양보다 약 100배 정도 밝다는 거 알 수 있겠고. 자, 그다음 김광형은 보통 여기 그림에는 M형 별만 나타나 있지만 K형 별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장주기 변광성 조금 더 영역을 이렇게 펼쳐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스펙트럼에 방출선이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도 보인대. 왜냐하면 이제 고온의 기체가 이 별 주위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펙트럼에 방출선도 나타난다고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변광성이 있대? 미라형 장주기 변광성 밑에 뭐가 있대? 세페이드 변광성이 있지. 요거는 너희가 지구과학 2에서 배웠다고 알고 있어. 이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와 광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절대 등급을 알고, 또 이 세페이드 변광성의 평균 겉보기 등급을 안다면 거리지수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어떤 별 전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G2에서 아마 배웠을 거야. 맞지? 그래서 그 세페이드 평형성을 말하는 거 맞아. 이때 종족 1이 있고 종족 2 세페이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 여기서 종족 1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냐? 주기가 1에서 51 정도, 그리고 분광형은 F6에서 K2. 이건 뭐 그림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됨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질량이 종족 1세페이드는 질량이 좀 큰 별들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인데, 종족 1세페이드 변광성은 3에서 18태양 질량인 종족 1별에서 헬륨 핵 연소가 일어나는 동안에 약간 불안정대의 상단부를 지나면서 맥동하는 거래. 이때 불안정대는 여기 점선으로 나타나는 거야. 여기 보면 불안정 D라고 되어 있거든. 불안정 D. 요 점선이 바로 불안정 D라고 해. 여기에 실제로 변광성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대체로 수평 가지, 즉 중심에서 헬륨 핵 연소가 일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또 점근 거성 가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좀 별의 밝기 변화가 일반적인 주기열 내지 적색 거성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폭이 커. 그래서 얘도 아무래도 좀 길지, 다른 변광성 영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안정하게 이제 밝기가 변한다는 의미로 불안정띠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질량이 큰 별,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별이 이렇게 진화하고 이렇게 진화하고 이렇게 진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별들이 변광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종족 1세페이드 변광성이 있고, 그리고 종족 2세페이드 변광성도 있대. 종족 1보다 조금 더 이제 왼쪽 아래, 이렇게 왼쪽 아래라고 했나? 그냥 아래라고 하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그래서 이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이 약 1.5등급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는 종족 2세페이드 별이래. 얘네들은 또 되게 달라. 질량이 좀 제법 달라. 질량이 일단 주기부터 주기는 2일에서 45일, 그리고 최대 100일 정도 되는 그런 좀 질량이 작은 별들이 이렇게 주기가 더 길어지기도 한데, 분광형은 F2에서 G6 조금 더 약간 왼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다음에 질량은 0.5태양 질량에서 0.7태양 질량인 종족 2별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고, 얘네들의 단계는 점근 거성 단계라고 해. 이때 점근 거성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헬륨 쉘 플래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쌤이 지난번에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야. 즉 여기 중심에 뭐 질량이 이렇게 작은 별들은 뭐 겨우 탄소까지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바깥에 이제 헬륨이 탄소가 되는 헬륨 쉘 버닝,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 핵융합 못하는 헬륨도 있을 거고, 그 바깥에 수소가 헬륨이 되는 이제 하이드로 쉘 버닝이 있을 거고, 그 바깥에 수소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이게 점근 거성 단계에 있는 우리 1태양 질량 정도 되는, 그리고 0.7태양 질량의 별도 0.5태양 질량의 별도 다 이런 단계를 거쳐. 즉 중심에 탄소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 탄소 핵 융합을 못하는 별 말이야. 그렇게 될 때 여기 있는 헬륨 쉘도 약간 축퇴가 되어 있고, 여기서 연소가 일어날 때 이제 가끔 그 플래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헬륨 쉘 플래시 현상이라고 하고, 그렇게 플래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즉 성광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은 밝기가 좀 일시적으로 좀 밝아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이제 별의 밝기가 좀 불규칙하게, 뭐 주기는 있지만 조금 이제 그렇게 불안정하게 바뀐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종족 2세페이드는 그런 단계에서 불안정대로 진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종족 2세페이드 변광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한번 쭉 살펴봤고,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 천여자리 W형 별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일명 이렇게 놓은 이유가 대표적인 별을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책에 보면 이제 맨 밑에 검은 고자리 RR형 변광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 얘는 어디 있냐?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 검은 고자리 RR형 변광성. 얘는 생긴 그 영역도 딱 좀 어때? 약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가로 방향이지. 좁기도 좁고. 네. 가로 방향. 우리 별의 진화 단계에서 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어디야? 수평 가지 단계죠. 그래서 이 검은 고자리 RR형 변광성의 경우는 이 수평 가지 단계에 있는 별들의 분포를 이 영역으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주기는 근데 또 굉장히 짧아. 1.5시간에서 24시간, 한 1일 이내로 좀 주기가 굉장히 짧고 분광형은 아무래도 조금 더 왼쪽에 이렇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질량 얘네들도 이 종족 이 세페이드 병광성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녀석이야. 질량과 어떤 종족이 질량 0.5 태양 질량에서 0.7 태양 질량 그리고 종족 이 별들이 헬륨 핵이 연소되는 수평가지 단계에서 이 구역을 지나게 된대. 그냥 질량이 작은 이런 되는 별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별들이 있다. 광도는 마찬가지로 0등급 이내 그러니까 태양의 한 100배 정도 밝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부상 성단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해. 종족 2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나이가 많은 것들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부상 성단에 있고 부상 성단의 어떤 성질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산계 성단과 비교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별들이 주로 이렇게 종족 2별들이 부상 성단에 있으니까 종족 1별들 좀 젊고 밝은 푸른 별들은 이제 또 금속 함량대가 높은 별들은 산계 성단이 많이 있고 걔네들이 주로 종족 1별들이고. 자 혹시 또 세페이드 병광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키백과에 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쌤은 또 GIF 짤을 많이 또 찾아봤는데 왼쪽 위에 있는 자료는 메시의 천체 31번에 해당하는 것의 가운데 부분에서 이 HV 이 종족 1에 해당하는 세페이드 병광성의 그 변광하는 모습을 이제 날짜가 지남에 따라 찍은 거야. 밝기가 바뀌는 거 보이나? 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검은고자리 RR형 변광성을 찍은 거야. 비록 날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밝기가 더 이제 짧은 주기로 변하는 느낌이 들지. 이런 느낌이고 얘는 조금 천천히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밑에는 보통 우리 점근 거성 가지 단계에서 이제 열백동이 일어날 때 그때 발생하는 이제 어떤 크기의 변화 그것에 의해 광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저 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자료거든. 그래서 저렇게 이제 팽창에 의해서 커지면 광도가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수축하면 광도가 작아지고 그런 차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짤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 자 그리고 218페이지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 네. 218페이지가 변광성 끝이거든. 오. 변광성에서 끝이야. 그 다음 신성이 있다. 맞다. 자 변광성 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보면 이 밖에 다른 종류의 맥동 변광서들로 두 번째 문단 볼까? 두 번째 문단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반규칙 그리고 불규칙 변광성. HR도가 지금 바뀌었다, 그렇지?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HR도와 쌤이 가지고 온 HR도에는 좀 표현되어 있는 변광성 유형의 차이가 있거든. 즉 우리 책에 글로는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그림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 변광성의 유형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더 찾아보고 일부러 이걸 가지고 왔어. 자 반규칙, 불규칙 변광성은 우리 책에도 있지만 어디에 있냐? 저기 오른쪽 위에 여기 있어. Semi-regular variables. 여기 반규칙 변광성. 또 좀 불규칙 그런 변광이 일어나는 별들이 여기 있대. 얘네들은 아무래도 계급이 초거성 계급이겠지. 그래서 초거성의 외피층에서 비정상적인 맥동이 일어나가지고 밝기가 변하는 게 뭐래.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맥동이기 때문에 주기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 뭐 20일일 수도 있고 2000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주기를 가진다. 그래서 반규칙 혹은 불규칙적인 변광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자 그다음 또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고전적 세페이드보다 흐리고 밝기는 더 빨리 변하는 외소 세페이드와 델타 스큐티형 별들이 있다. 위에서 7번째 줄을 보면 이 설명이 있거든. 이 설명 그래서 여기 적어놨는데 우리 책에 이 변광성의 유형이 HR조상의 그림으로 없어. 보면 알겠지만 근데 여기에는 있어. 자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자. 방패자리 델타형 델타 스큐티 보이나? 네. 어디 쪽에 있어? 드롭 스페이 위에 이렇게. 여기 있지. 드워프 세페 여기 왼쪽에. 즉 여기 그 RR형 그렇지 맞아. 검은고 자리에 RR형 변광성 아래 있어. 이게 불안정띠란 말이야. 그래서 세페이드 고전적 세페이드보다 흐리고 밝기는 흐리다는 말은 좀 어둡단 말이지. 그래서 더 아래 있는 거야. 그래서 흐리고 밝기는 더 빨리 변하는 그러한 별들을
우리 외소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한대. 아무래도 좀 얘네들보다 계급이 낮고 즉 크기가 좀 작은 외소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거지. 얘네들 연장하면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외소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해. 여기에 있는 이제 별이 이제 방패 자리에 있는 델타, 우리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부르잖아. 이 델타는 이 방패 자리에서 그러면 네 번째로 밝은 별이라는 의미야. 방패 자리 알파형이라고 하는 말은 방패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을 의미하고 델타형은 그럼 네 번째로 밝은 별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이 외소 세페이드 변광성의 대표적인 것이 델타 스큐티 별이거든. 그래서 여기 델타 스큐티 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영역.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베타 세페이드와 RV 타우리형 별이라고 되어 있어. 타우리라고 하는 것은 혹시 어떤 자리인지 알아? T 타우리 별 할 때도 타우리 나왔는데 어떤 별 자리? 궁수. 아니야, 궁수 아니야. 황소 자리야, 황소 자리. 그래서 여기 보면은 RV 타우리 별이 여기 있어. RV 타우리 스타일이 되어 있지. 우리 책에 있는 자료에는 이 영역이 없어. RV 타우리 별. 그다음에 베타 세페이드 별 어디 있을까? 저 왼쪽 위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온도 그리고 그 광도가 큰 그런 별들, 이런 별들에서는 주로 자외선 복사가 방출된대. 특히 아마 얘가 온도가 높고 자외선 복사를 많이 하는 그런 베타 세페이드 별이라고 알고 있어. RV 타우리형 별도 뭐 그런 저 영역에 복사를 방출하나 봐. 자, 그리고 일곱 번째 플레어별. 우리 플레어 어디서 들어봤지? 태양에서 들어봤지. 뭐 폭발적인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플레어별은 어떤 폭발적인 어떤 변광이 일어나는 폭발 변광성 유형이야.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어? 플레어별? 그렇지. 여기 오른쪽 왼쪽 아래에 있지. 오른쪽 아래. 그래서 물론 우리 태양도 플레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플레어별, 즉 질량이 더 작은 적색 외성에 있는 이 붉은색의 주기율성이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 적색 외성이라거든. 질량이 작은 주기율성들이야. 적색 외성은 그 별의 대부분 영역에서 대류가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에너지의 큰 전달로 그런 플레어 현상이 좀 일어난대. 그래서 별의 밝기가 이렇게 2배 막 증가하고 여기서 이렇게 확 증가하고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플레어 별이라고 여기 영역을 또 하나 붙여.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소개하는 마지막이야. 자기 변광성. 여기 자기 마그네틱 베리어블스 있지. 이 자기 변광성은 우리 중성자별 할 때 중성자별 중 이제 어떤 펄서의 특징을 가지는 별이 있댔다, 맞지? 혹시 기억나나? 중성자별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어떤 Z축 방향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성자별이 빠르게 자전하면서 일시적으로 등대처럼 이 불빛이 시선 방향으로 슝 쏘고 다시 돌다가 슝 쏘고 하는 그런 밝기 변화가 주기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펄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 혹시? 네. 펄사.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A형 별들이 주로 이제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별 주위에 그 중에서 이제 그 자전축, 물론 자전축과 자기축이 일정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렇게 기울어진 자전체에서 별이 계속 회전하다 보면 또 어떤 별들은 우리 지구가 있는 그 관측 방향으로 즉 시선 방향에 자기 선속이 주기적으로 슝슝슝 들어오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을 우리는 자기 변광성이라고 얘기를 해. 쌤이 조금 한번 시간을 잠깐 내서 찾아볼게. 그 차라리 중성자별을 찾는 게 낫겠다. 중성자별 GIF를 찾을까? 나오네. 짤을 좀 찾아보고 싶은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이렇게 자기 선속이 나오는 방향이 우리 시선 방향과 딱 매치가 되면 주기적으로 계속 밝기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별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대체로 이제 A형 별에서 금속선 A형 별들이 주로 이런 자기장을 강하게 가지고 그래서 여기 딱 A형에 해당하는 요 영역이 바로 자기 변광선 영역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그 변광성 선생님이 아마 싹 다 짚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8가지 나열해 놨으니 뭐 아주 많은 것을 좀 맞나? 막 하나에 막 여러 가지가 있진 않지. 그래서 여러 가지 변광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어.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볼까? 요거 굉장히 조금 특징적인 건데 요 내용 우리 책에 있거든. 이들 변광성들의 공통적인 물리적 성질은 맥동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맥동 즉 수축과 팽창한다는 것은 스펙트럼 선의 이동 현상 즉 빛의 도플러의 효과로 우리는 해석을 해서 알 수 있겠다. 즉 별이 팽창하게 되면 자 별이 팽창한데 봐봐 너희들 봐봐 이 별이 있어. 이 별이 팽창해. 그럼 너희들 방향으로 쌤 오른손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고 있어? 가까워지겠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질들이 방출하는 그러한 선들은 어떤 편의를 일으키지? 청색 편의를 일으키겠지. 팽창하면 청색 편의. 그리고 다시 수축해. 수축하면 쌤 오른손이 이 중심으로 이렇게 가니까 너희들 시선에서 멀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팽창 수축이 곧 청색 편의, 적색 편의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별의 팽창 속도 또 그 밝기 변화를 통한 주기 그리고 뭐 이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맥동 변광성의 위상 변화와 여러 가지 물리량들의 변화를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낸 전공책에 있는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 근데 여기서 특징은 이 위에 4개 있는 선들은 그 극대값이 다 일치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 그치? 극소값도 좀 비슷비슷해. 근데 델타 R, 즉 표면 그 크기, 반지름의 변화, 즉 팽창과 수축은 약간 좀 어때? 언매치하지? 그건 왜 그럴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봐봐. 이 어느 별이 있다고 할게. 이제 맥동을 할 거야. 즉 변광을 할 건데 만약 이 별이 수축해. 수축하면서 당연히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어떤 다른 변화가 있겠지. 근데 그 내부의 온도 상승이 바로 표면의 온도 상승으로 이어질까?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크기가 가장 수축했을 때 표면 온도가 가장 높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하는 거야. 여기 보면 제일 수축한 상태지. 델타 R이 지금 0인 거야. 제일 초기 상태인 거야. 그리고 팽창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제일 수축했을 때 에너지가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여기서 수축해서 발생한 에너지가 일부는 그 바깥에 있는 그 헬륨 껍질을 연소시키거나 아니면 수소 껍질을 연소시키는 데 쓰이겠지. 그리고 그렇고 남은 에너지가 결국 그 표면에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차가 존재하는 거고 즉 위상차가 존재하는 거고. 근데 또 요거는 맞아. 자, 그 팽창 속도가 가장 클 때 즉 이 변위 값의 그래프에 미분을 취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가장 양의 값으로 급할 때가 시선 속도 가장 어떤 거야? 큰 거지. 즉 가장 작은 값을 가겠지. 가장 팽창을 빠르게 할수록 시선 속도 값은 가장 어때? 가장 작아야 되겠지. 맞나? 얘들아, 팽창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에 이 시선 속도는 가장 작아야 될 거야. 얘들아, 시선 속도의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 알고 있나? 시선 속도가 플러스면은 그 천체가 우리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멀어지고 있는 거야.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인 것은 우리로부터 가까워지고 있는 거거든. 그 부호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게 이해가 될 거야. 즉 가장 빨리 팽창할 때, 즉 여기 기울기가 이 그래프에서 가장 급할 때, 양의 값으로 급할 때 시선 속도가 가장 음의 값으로 크다는 거. 그다음 가장 기울기가 이제 가장 빠르게 수축하는 요 시점에서 가장 시선 속도가 큰 값을 가진다는 거. 양의 값에서. 즉 가장 빨리 멀어지게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시선 속도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 오히려 위가 작고 아래가 큰 값이 나타내고 있어. 자, 그리고 분광형은 당연히 온도와 이 T와 관련이 있을 거라서 거의 이 그래프는 즉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 매치가 되어 있어.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밝기 변화도 마찬가지일 거야. 밝기 변화도 온도 변화. 아무래도 크기의 변화도 물론 이 광도 즉 절대 등급의 변화에 영향을 주겠지만 온도 변화도
사실 4승에 비례하잖아. 얘는 제곱에 비례하고 그리고 델타 R이 지금 여기서는 맥동 변광성에서는 아주 크게 또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표면 온도와 조금 더 매치가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맥동하는 별의 물리량들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책에 없는 자료를 또 하나 넣어봤으니 이것도 잘 이해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우리 책에 요 내용을 이제 내가 배운 거야. 자, 한번 봐. 20세기 초 하버드 대학의 리비트라는 학자는 소마젤란 은하 내에 수많은 세페이드 변광성을 관측했대. 그래서 이 주기와 광도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대. 뭐 너희가 잘 하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 값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세페이드 변광성도 이 주기만 알고 관측을 통해 겉보기 등급을 안다면 결국 이 변광성, 세페이드 변광성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를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추론하느냐? 자, 한번 보자. 첫 번째, 이 변광성의 주기를 구한다. 자, 이 변광성의 주기는 며칠일까요? 15일. 15일. 그치. 여기서 얘기하면 되겠지. 네. 자, 그럼 이 변광성의 종족 1세페이드 변광성의 평균 겉보기 등급이 몇이다? 4다. 그러면 이 변광 주기가 15일인 그런 세페이드 종족 1 변광성은 몇 절대 등급을 가지냐? 여기 15일일 때 몇 정도를 가진대? 마이너스 4.5 정도를 가진 것 같다. 그치? 네. 그래서 여기 주기가 15일인 종족 1 세페이드 변광성은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4.5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이제 거리치수 공식에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야. 즉 m 빼기 m은 4 빼기 마이너스 4.5 이게 곧 뭐다? 5로그 d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러면 자 암산 빨리 되지. d는 어떻게 된다? 10에 10 3.5 나누기 5 맞나? 이게 곧 10의 2.7승이고 이 10의 2.7승을 계산기로 떠돌려 보면 약 500이 나와. 이때 뒤에 다니는 파색이지. 그래서 500 파색의 거리에 있는 거야. 주기가 15일을 주기로 변광하는 종족 1세페이드라면 그리고 겉보기 등급이 4라면 이 별은 500 파색에 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적어놨어. 여기 아래에 적어놨으니까 이런 예시 한번 내가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면 이 주기와 광도 사이 관계에서 종족 1세페이드도 종족 2세페이드도 좀 이런 규칙적인 그 반영 규칙성이 있대. 근데 검은고자리 알랄리언 변광성은 주기와 절대 등급 사이에 어떤 변화가 없지. 그래서 이 얘는 별로 이 공식에 적용하지 않는다. 세페이드 변광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거리를 추론할 수 있지. 다른 변광성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 왜냐면 얘네들이 굉장히 좀 주기적인 그런 맥동을 하거든. 그리고 쌤이 궁금해서 이 식이 그럼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 이 선이 있잖아 분명히. 이 식이 뭘까 해서 이제 여기 영어로 된 위키백과에 주기 광도 관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식이 2000년대 초반에 연구된 어떤 식의 경험적인 값이래. 이게 뭐 경험적으로 도출해낸 값이겠지. 이 회귀 분석, 즉 그 추세선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p 이게 단위는 1을 집어넣고 그때 나오는 값이 이제 절대 등급이 되는 건데 여기에 그래서 쌤이 15를 한번 넣어봤거든. 15를 넣어보니까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4.4 뭐뭐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마이너스 우리가 4.5라고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봤는데 거의 똑같지. 그래서 이 식도 굉장히 좀 어쨌든 잘 그래 만들어진 식이구나 라는 것도 새삼 느낄 수 있었어. 그래서 이 내용은 G2에 나왔던 부분이지만 너희가 또 한번 우리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거거든. 218페이지에 여기 있어. 그래서 쌤이 지금 한번 소개를 하려고 했던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책에 이제 219페이지 신성의 관측적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신성은 아까 했지만 영어로는 뭐다? 신성? 노바. 이 신성은 초신성과 다르게 물론 어떤 격렬한 폭발이 있긴 하겠지만 초신성보다는 덜한 거야. 왜냐? 슈퍼가 없잖아. 초는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자. 자, 폭발 변광성의 강도는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급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나서 물질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거고, 좀 폭발의 정도는 국부적인 폭발도 있고 별 전체가 폭발하는 것도 있어. 이 별 전체가 폭발하는 것이 바로 타입 1A의 초신성이 될 거고, 또 국부적인 폭발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신성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야. 신성은 폭발해서 밝기가 급격히 변하는 별이고, 전형적인 신성의 광도는 폭발 전에 별이 가지고 있던 광도의 약 5만 배 정도에 다른데, 즉 5만 배 정도 확 밝아지는 거야. 그리고 신성의 최대 밝기는 폭발 후에 수시간 동안 좀 지속이 되다가 이렇게 폭발 후에 수시간 정도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 또 쭉 오랜 시간 지나면서 천천히 이렇게 밝기가 떨어지는데, 뭐 서서히라고 해야 될까? 지금 여기서는 급격히라고 표현되는데 여기는 급격히, 그다음 여기 또 서서히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폭발하기 전보다는 폭발한 이후에 이 별이 더 밝은 것이 보통이래. 이건 왜 그럴까? 폭발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그 표면의 온도가 조금 낮았을 텐데 폭발하고 나면은 그 안쪽의 내부가 조금 더 드러나겠지. 폭발해서 물질들을 바깥으로 내보냈을 테니까. 그래서 안쪽이 조금 더 보이고 그게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폭발하기 전보다 폭발한 이후에 더 이제 밝게 남아있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이래. 그리고 또 신성은 최대로 밝을 때는 태양의 약 10만 배 정도나 되는 광도를 가지기도 한데, 그만큼 제법 밝은 별이라는 거야. 그래서 안시 등급으로 볼 때 이렇게 플러스 8, 9, 10 요 정도에서 갑자기 플러스 2로 이렇게 거의 한 이제 7, 8 이 정도 겉보기 등급의 변화가 확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신성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성은 어떤 이유로 갑자기 그럼 이렇게 밝기가 확 밝아질 수 있느냐? 근접 쌍성계의 일원이기 때문이야. 아까 전에 선생님이 백색 외성과 어떤 다른 동반성이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줬었다, 맞지? 타입 1A 초신성 할 때 그 자료를 보여줬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바로 요거야. 우리 책에 요 그림 있지? 우리 책에 요 그림 있거든? 근데 우리 책이 이 그림을 그대로 옮겨서 번역을 한 거라고 선생님 판단이 돼. 근데 하나 뭔가 좀 이상하게 번역을 안 한 녀석이 있어. 한번 책 봐봐. 책에 보면 여기 영어 있는 것들 다 번역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 안 한 게 있어. 뭐 안 한 것 같아? 하스팟도 없나? 그림에 하스팟 있잖아. 있어요. 있지? 뭐 하나가 없어. 선만 있고 번역이 없어. 뭐가 없어? 랑게리안 포인트. 라그랑지안. 라그랑지안 포인트가 있거든. 여기 라그랑주 점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라그랑주 점 위에 이제 올려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 지구 태양 주위를 이동하고 있다라고 너희가 들은 적이 있을까? 네. 라그랑주 포인트, 여기가 바로 이제 어떤 한 특이한 지점인데, 바로 그 중력장에 의해서 공간이 왜곡되었을 때 그 공간을 미분했을 때 값이 0이 나타나는, 즉 중력적으로 평형을 이룬 그 지점을 우리는 라그랑지안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런 물질의 이동이 바로 이 라그랑지안 포인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이러한 물질의 이동이 이런 이제 백색 외성과 같은 별에 조금씩 유입이 된단 말이야. 마치 물이 조금씩 이 점을 경계로 유입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유입이 되는데 이때 여기에 물질이 많이 쌓여.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뭔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이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데르스 관계 질량을 넘어서게 되면 초신성 타입 1A처럼 폭발하겠지만, 그 정도 질량을 갑자기 빨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에너지 만들어지고 폭발하면서 물질 방출하고, 그럼 또 다시 질량 좀 작아질 거고, 그리고 또 계속 유입해서 물질 많아지고 질량 커지고 온도 높아져서 에너지 확 방출하고 또 질량 작아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밝기를 펑펑펑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반복 신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런 별들을 우리는 이제 격변 변광성이라고 또 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거 있지, 여기 이 문장 읽어보면 이해될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성이 되기 전에 별은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넓고 또 좀 어둡고 방출선은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얘가 빠르게 돌잖아. 빠르게 돌지, 굉장히.
굉장히 이 별 자체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한쪽은 시선 방향이 마이너스, 한쪽은 시선 속도가 플러스인 거야. 즉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방향으로 자전하는 영역은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로 빠르게, 그다음에 한쪽은 시선 속도가 멀리 가니까, 시선 방향 멀리 가니까 시선 속도가 큰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지. 그렇게 한 별에 대해서 자전이 빨라서 시선 속도 차이가 크면은 아무래도 스펙트럼상의 폭이 넓지 않을까? 그렇지, 편의가 골고루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 폭이 넓다는 거야. 많은 자전이 일어나는 그런 전체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중심에는 뭐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없고 뭐 탄소, 산소 그런 이제 축소된 핵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좀 어둡고 방출선도 뭐 거의 없고 이런 특징을 가진대. 하지만 신성의 밝기가 좀 이렇게 최대일 때, 확 밝아졌을 때는 A나 F형의 초거성과 같은 그런 흡수선을 가진대. 갑자기 에너지가 확 나오면서 그런 이제 A형, F형과 같은 그런 온도를 가지는 별들이 보통 만들어내는 흡수선을 이렇게 새겨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최대의 밝기를 보인 이후에 오리온 성과 같은 이 H2 영역에서 나타나는 방출선도 보인대. 여기 H2 영역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수소 뒤에 로마자 2가 쓰여 있어. 전리 영역. 맞아, 전리 영역이라고 해. 수소 전리 영역. 우리 어떤 원소 뒤에 이런 로마자 붙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지? 이 숫자에서 1을 뺀 값의 전자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잖아. 자유전자, 이온화되었다는 거잖아. 근데 수소는 전자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 그냥 H2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전리수소라는 말이고 H1은 중성수소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 수소가 이 최대 밝기를 보이게 되면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그 수소, 중성수소, 온도가 낮은 중성수소의 전자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지. 자유전자로서 이온화되어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 주로 보이는 어떤 방출선 스펙트럼이 보이더라는 거. 그래서 신성은 그만큼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조금 좀 흥미로운, 선생님이 언제 한번 소개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제임스 웹의 위치와 관련해서 라그랑주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 자,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선생님이 되게 잘 찾은 그림이라고 판단되는데, 자 여기 봐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관한 소개 영상에서 나온 거야. 여기 질량이 큰 천체가 있어. 여기 질량이 작은 천체가 있어. 이 두 천체에 의해서 공간이 왜곡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푹 꺼지고 여기는 조금 꺼질 거야. 그러니까 요 두 질점 사이에 여기 요 지점이 그 합력이 0이 되는 지점이 되겠지. 그래서 요 지점이 바로 라그랑주안 1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총 5개의 라그랑주 포인트가 있거든. 그래서 1지점이 두 천체 안쪽에 있는 거, 2지점은 질량이 작은 천체의 바깥쪽에 있는 거, 이 라그랑주 포인트 3는 질량이 큰 천체 바깥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점 4와 5는 이 두 지점 사이, 요 3, 4, 5가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 4와 5는 요 양지점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그 공간을 미분했을 때 0이 나타나는, 즉 중력적으로 이제 평형을 이루는 그런 지점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많은 우주 망원경들이 지금 L1, L2 포인트에 많이 있어. 나중에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할 건데 보여줄게. 자, 그리고 L4와 L5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 소행성 공부했었다, 그치? 그때 그 트로이 소행성군이 있었는데 그게 딱 여기 있는 거야. 우리 태양계는 태양과 목성이 질량 전체의 99점 몇 %, 거의 대부분의 질량 다 차지하거든. 그래서 이 태양과 여기 태양이 좀 확대해 줄게. 태양과 목성이 이렇게 라그랑지안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야. 얘가 태양이고 얘가 목성이야. 그리고 이 두 질점이 만들어내는 이 라그랑지안 4, 5 포인트가 바로 여기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소행성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기에 많이 분포해 있는 거야. 그 이유를 이런 이제 역학적 특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얘는 지금 실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L2 포인트에서 뱅글뱅글 이제 헤일로 궤도를 돌면서 안정적으로 우리 많은 우주의 천체들을 관측할 수 있는 거고. 자, 요거 한번 보자. 속도 높여볼게. 국민청소년센터 슈퍼소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뒤에.
한다. 그리고 제임스 웹도 그렇다. 통신하는 거리가 멀어 신호를 주고받기 어려워지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죠. 자, 이제 그 적당한 봅니다. 거리에 마음대로 왜 라그랑주 점이 왜 라그랑주 점이 있을까? 다양한 한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우선 라그랑주 점은 우주 공간에 위치한 작은 물체가 두 개의 큰 천체의 중력에 의해 위치를 가만히 유지시킬 수 있는 지점 5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료를 추가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1772년 조제프리 라그랑주가 3체 문제를 푸다가 발견한 5개의 지점으로 3체 문제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한 개의 질량이 매우 작아 무시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위- 태양, 저기 지구, 다른 제임스 웹 선상에 관계처럼 말이죠. 아무튼 라그랑주는 이 특정한 곳에 위치한 가벼운 물체가 다른 우천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궤도를 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의 이름을 따라 라그랑주 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천체들은 우주 공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아주 무거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두 천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원심력과 평형을 이루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궤도를 유지하며 공전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원심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아니며 회전하고 있는 개 안에 관찰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입니다. 이 둘 사이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서로 끌어당기는 무심력과 회전하는 천체가 자신의 진행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상력뿐입니다. 지구가 자신의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태양이 적당한 힘으로 잡아다니고 있어 태양 주기를 공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둘 사이가 가깝다면 중력은 더 세지기 때문에 지구가 좀 더 빨리 공전해야만 궤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멀다면 중력이 약해지니까 지구가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L1 라그랑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포인트 태양, 요두 개 인공위성, 사이라서 지구에 비해 태양에 좀 더 가까운 위치에 공전하는 인공위성은 원래라면 더 이게 큰 중력을 받고 당연히 있기 때문에 주기가 당연히 짧아서 지구보다 더 짧은 빨리 주기로 공전하게 됩니다. 공전하겠지만 그런데 지구 또한 딱 요 인공위성은 지점이라면 태양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돌 수 되면 있다는 상대적으로 거죠. 인공위성이 이게 만든 전체 부심력이 작아지게 되고 궤도 주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어떤 특정 지점에 위치하게 되면 지구의 공전 주기와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가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위치가 바로 L1 라그랑주 점. 그런데 포인트도 지구 또한 마찬가지야. 인공위성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번에 태양과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되면 태양의 중력에서 지구의 중력까지 더해져 인공위성은 더 큰 부심력을 받게 되고 더 빠른 주기로 공전하게 되는 것이죠. L1처럼 이 경우에도 이 지구와 태양, 인공위성의 지구, 공전 주기가 L2 같아지는 점이 위치가 있고 같이 이 지점이 L2 라그랑주. 공전하게 결국 됩니다. 지구부터 적당히 먼 위치에서 태양을 등지고 추가 연료 사용을 많이 유지시킬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이 4, 위치는 5포인트가 삼각 있는데 원이라고 해서 트로이 소행성 분이 여기 위치하는 거라는 얘기도 제임스 웹은 L2 지점에 온도 차 문제를 지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라그랑지안 그렇게 포인트도 하는 온도 배너는 얘기하면서 여기 L1점 있지? 두 질점 사이 여기 L1을 통해서 이제 물질이 이동한다. 마치 비유를 하면 표주박인 거야. 표주박. 여기 표주박에 크게 혹시 표주박 본 적 있어 직접? 네. 여기 보면 크게 뚫려있는 게 있고 작은 게 뚫려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물을 계속 채워봐. 계속 채워 넣으면 어느 넘어가요. 순간 어디로 가? 넘어가요. 작은 곳으로 넘어가지.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인 거야. 여기 계속 물질을 채워. 그리고 얘가 팽창해. 팽창하다가 그 가장 바깥에 있는 수소가 이 로쉬면이라고 하거든. 이 로쉬면을 넘어서 그러면 넘치게 돼. 그 넘치는 물질들이 어디로 간다? 여기 이 지점으로 간다는 거야. 어느 점을 경유해서? 라그랑지안 원 포인트를 경유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런 그림처럼 우리 책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L1점을 이동하는 거야. 저 가운데 있는 저 지점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성과 관련된 설명도 마무리하고 관련된 자료들 조금 더 이렇게 뒤에 소개해놨으니까 한번 각자 보도록 해. 자 그럼 이렇게 7단원 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했다.